합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30 세대부터 또 보수적인 60, 70 세대까지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일명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재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듣고 이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운영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금지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을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가 이제 하락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먼저 매도하는 것을 그렇죠. 공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과도하게 하락을 부추긴다는 견해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시장을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산 시장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세계에서 12, 11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의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위권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외국인의 비중이 36%씩 유가 접근은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외국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지난 대폭락의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를 갖다가 했고 이제 9월 15일 날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두고 그렇죠. 첨예한데요. 네. 현재로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도 당장은 바로 하는 것보다는 예. 단계별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야 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장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연장. 판단이시군요. 예. 그렇다면 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공매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너무나 하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매도 폐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제를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 비대칭에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들 시간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벌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렇죠. 다 유명무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기간을 연장을 하고 폐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안 그러면 개미들이나 일반인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정해져 있는 시한을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예. 그 시간 동안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예.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연장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또 반대 의견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8경 원이고요. 네네. 미국이 전 세계 주가 시장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4경 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7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한 2% 정도밖에 한국이 차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그렇죠.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이 제조업 기준으로 5위인데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세계 시장에 비교하면.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좀 재개를 빨리 해서 순기능도 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통화량이 약 3,000조 원 정도 있고 예. 사람들이 많이 우려되는 것이 주식이 과열되거나 또는 또 버블일까 이런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공매도의 외국인들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은 40%, 개인은 1%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매도 할 때 우리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리는 데가 증권 예탁원입니다. 그렇죠.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가가 하락할 걸 대비할 때 파는 건데요. 지금 워낙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주식은 상승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11,000이거든요. 다우존스나 S&P 지수도 전고점에 대비해서 한 10% 못 미쳐 있고 우리나라도 주식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전고점이 2,600포인트고
지금 현재 2,400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10%만 좀 못 미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계속 주식이 과열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서 주식을 좀 과열을 좀 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개인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을 오를 때는 사지만 내릴 때는 우리가 이익을 보는 방법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하락할 때도 이익을 남길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이 지금 1%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만 좀 보완을 해서 개인들도 좀 쉽게 좀 공매도를 할 수 공매도를 있게 있게끔 예. 해야 된다. 일본은 공매도의 25%를 개인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전부 다 공매도를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금지를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공매도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 때 만약에 금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조기에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하락은 방지는 좀 있었겠지만 네네. 또 시장의 자율성에 막히는 것은 조금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예 완전히 반대하시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제도적인 어떤 정비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그렇죠. 주신 예, 건데 사실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게 3월 16일입니다. 그 예. 당시에 사실 굉장히 주가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폭락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뭐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로 일단 시한을 잡아놓고 하는데 사실 3월 20일, 한 16일, 20일 사이에서 가장 낮게 기록을 하고 예, 그다음부터는 1457. 사실 무섭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1,400선이 지금 2,400선, 2,500선을 넘보는 예, 시장이 됐거든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하락하는 주식을 좀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켰던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시장이. 예,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야기하고 또 영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다고 볼 만한 정도의 근거는 아직도 뭐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3월 20일 날 1,457포인트를 찍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3월 16일 날 국가가 이제 뭐 너무 이제 하락도 오버슈팅을 하니까 그렇죠. 요 정도에서는 진정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추가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1,457이 뭐 더 내려가야 됐다 걔네도 있지만 IMF 기준으로 하면 280포인트 정도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간 거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게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함보다는 이미 오버슈팅된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을 취하는 측면이지 그것 때문에 뭐 거기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반등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0포인트가 올라온 거죠. 2,400포인트대 왔으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뭐 저희 그림도 나가지만 네. 연저점이 1,400대인데 지금은 2,400대니까. 여전히 이제 현재의 주가가 이제 뭐 가열됐다는 견해도 있고 또 아니다는 견해도 있는데 네네. 결국 이제 주가의 가열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상장된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에서 네. 판단의 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올해 한 뭐 120조 정도 상장 기업들이 이익을 낼 것 같고 예. 내년은 51조 정도 더 추가로 낼 것 같다고 해가지고 봤을 때 뭐 시장 전체 퍼가 뭐 13, 14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가열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공매도가 정확하게 뭐 시장 하락과 또는 시락 산성에 그렇게 영향 미치도 한다. 추가적으로 봐서도 이렇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뭐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팔아놨다가 많이 떨어지면 대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을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네. 판 사람들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쇼카 발행하는 이유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쇼카 발행을 하는 거지 시장 조성을 위해서 쇼카 발행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공매도는 저는 사실은 시장에서 큰 기능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뭐 공매도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막아준다, 네. 아니면 뭐 상승세를 견인한다 이런 얘기가 아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런 어떤 뚜렷한 주장도 나오기 좀 어렵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라는 것이 뭐 마찬가지 신용도 올라갈 때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매도도
가열시키가서 하락시키는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공매도의 역할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님한테 여쭤볼 게 지금 어쨌든 6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놨는데 그러면 만약에 6개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의 시그널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검증이 없다라고 못했다고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우리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한번 했고 그렇죠. 2011년 영국 그러니까 유럽 위기가 일어났을 네네. 때 공매도 금지를 했을 위기 때 때. 다 내렸다가 올라갔던 추세였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를 제도를 금지를 해서 올라갔는지에 대한 바로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네네. 올해도 발표를 했을 때 계속 폭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팬데믹을 선언하고 나서는 쭉 빠지다가 공매도 거래 금지를 발표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개미들이 소위 말하는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는데 네네. 개미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주가 하락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믿음은 개미들한테는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 무시 못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사실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매도 하시는 세력들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순기능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들을 예측하고 내려가는데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죠. 안 갈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라든가 기관들이나 그런데 그러면 대량의 폭탄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개미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다 내 피해는 공매도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그 믿음들이 지금 팽배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의 직접적 연관성은 검증은 못 하겠지만 시그널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되면 저는 시장의 그러니까 개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일단 하락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교수님도 그러면은 재개가 됐을 때 주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저는 제 생각에는 크게는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은 하는데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제가 거군요. 생각에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화랑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개발돼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 뭐 그저께는 러시아에서 뭐 1상 마치고 이제 나왔다고 해서 네. 푸틴 딸이 이제 자기 주사 맞췄다, 뭐 부작용 있었지만 잘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식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올 연말에 치료제가 백신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주식은 상승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3월 달에 가장 하락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6개월 선행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시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약 3천조 원 정도 되고 네네. 예탁금이 한 50조 원 정도 또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돈이 한 2천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재개하더라도 공매도를 사람들이 주식이 상승할 것 같으면 공매도를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떨어질 때 당연히 이게 주식을 들어가는 거기 사겠죠.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추가로 하락을 시키겠지만 지금은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금융의 선진국인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로 이렇게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렇게 인위적인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놓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하락한다 그러면 더 많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계속 시장에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문제는 뭔가 하면 개인이 1%밖에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예탁원에서 개인에게 대주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게 대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대주, 공매도, 뭐 숏 커버링 뭐 이런 거 많이 배우는데 저도 이제 94년도에 정권에서 입사해서 공매도와 대주를 배우면서 우리가 주가를 하락할 때는 대주를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또 이익을 보는구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개인들이 대주를 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거나 대주를 하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네. 개인들도 충분한 신용을 준다 그러면 개인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된다. 완전히 외국인이 60%, 기관이 40%, 개인은 1%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인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다. 안 그래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두고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좀 낮은 경우에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자 비용이 많거나 뭐 이래서 상대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놓고 일단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제 공매도를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대차 거래를 해가지고 대주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거래 비용도 있고 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제가 증권회사 지점 영업점에 있을 때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삼성전자를 한번 대주를 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삼성전자 7만 원 있는데 지금 영변 분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300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용대출한 것보다도 대주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개인한테 크죠. 열어주더라도 그것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 열어줬으니까 기계적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주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네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한테 열어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연장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연장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던 대신에 규모별로 한다든지 뭐 홍콩 같은 경우에도 규모별로 하고 있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취해야 되고 아까 이제 뭐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빠져간다고 우리가 김덕희 대표가 하셨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간 것도 공매도 다 열려 있어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또 어떤 모 증권사에서는 뭐 공매도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9% 정도 뭐 주가 하락을 갖다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것으로만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공매도 자체는 레버레이지를 일으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머니 게임으로 측면으로 간다고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 가열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락이든 상승이든 저는 뭐 좀 연기하고 보완해야 되고 실제로 큰 의미를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개인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현재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기관과 외인들은 축구화도 신고 있지만 네네. 왼발 오른발 손까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개미들은 그냥 운동화 신고 뛰고 있는 불공정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가 매번 대책을 마련할 때 개인들한테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다들 증권회사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개인들이 증권 투자를 할 때 제일 많이 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미수거래금 자가지고 증권 거래를 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금지거든요. 저는 공매도가 이 과정하고 똑같이 비교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증권사나 외인들보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은 공매도가 하락할 주식들이 들어가지만 개인들은 너나나나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들어갔다가 하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손해보고 예. 갚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 공매도를 한다고 보면 개인들에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제 일반 개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소액주주 운동하시는 분이 지금 성골, 진골이 있는데 1투품, 6투품 만들 거냐. 그러니까 개미들도 허용을 하더라도 네네. 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또 즉, 계급화를 시키는 개미 중에서도 슈퍼 개미라는 거죠. 개미가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자금력도 때문에 있고, 이런. 그 기회가 공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아보는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랐다. 이는 그 수치가 검증은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직접적인 시장이 주는 근거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르니까 이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동학 개미들은 알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20대에 있는 청년들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증권 시장으로 옮겨온다는 통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지금 증권 시장으로 몰려와 있는데 만약에 파생 결합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은 권하지 않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 개선, 그러니까 비대칭을 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 징벌적
배상제, 그러니까 징벌적 처벌제라든가 연기금 대여 금지라든가 네. 리테일 대여폴 제도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원하는 게 무차입 공모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무 절차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무차입 공모대를 막을 수 있는.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요구했고 금융위원회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무차입 공모도가 우리나라는 네, 금지되어 불법이잖아요. 있습니다. 불법인데 네. 사실 처벌 수위도 좀 낮고 예. 적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아서 예, 예. 뭐 사실상 좀 무용지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이 그 지적을 이게 해주신 것 왜냐하면 같은데. 삼성 주식 유령 사태 기억나시죠? 네네. 이거 500만 주가 유령 주식 사태. 그 유령으로 팔렸어요. 근데 공매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도 저렇게 팔리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나 일어나겠느냐라고 했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하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프로그램상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이 제도를 도입해달라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요구고 네네. 이 요구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울어져 있다면 최소한 수평으로는 만들어 놔야죠. 대등한 리스크를 떠안고 뭔가를 투자를 하고 이런 환경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기울어진 거를 좀 제대로 잡자라는 거는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우리 개인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제 신용 당연히 이제 자금력이 충분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주라든지 예탁원에서 무차입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빌려 가지고 매도를 해야지 네.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우량주를 사서 장기간으로 보유해라.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94년도에 정권회사 입사했을 때 예. 주식이 1000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 24년이, 그러니까 26년에 흘렸죠. 2020년이니까. 지금 겨우 2,400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겨우 1.4배 오른 겁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미국 지수는 그 같은 기간에 10배 정도 올랐고요. 아마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현재 2,000배 올랐어요. 주가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동학개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하지만 해외 주식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네. 한국이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1000에서부터 2000까지 지난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전조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런 무차입 경쟁 당연히 불법인 거라든지 공정하게 좀 해줘야 된다. 개인들도 개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그 자금력을 믿고서 다른 증거금이 없이 그냥 대주를 해주고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위주로 돼 있었고 네네. 개인은 비중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당연히 좀 허용을 해줘야 되겠고 그건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해주면 되겠죠. 자기의 주식 담보 가치라든지 예탁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개인들로 시장을 허용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정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들의 자산이 전부 다 부동산에 80%가 가 있고 주식에 하는 비율은 20%도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35%를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고 개인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기관 투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55%가 외국인이고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많은 주식에 투자해야지 배당도 받고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익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주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줘야 되니까 저는 개인들도 공매도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렇게 해서 당연히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를 조기에 제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하고 네. 이제 진단은 비슷한데 해법이 좀 차이가 네, 있는데요. 그러네요. 교수님 이제 이 공매도 연기론이 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 구조가 부동산이 80%고 그렇죠. 금융자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모처럼 이제 동학개미대로 들어오고 이제 주식 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죠. 이 국면에 다시 갑자기 9월 15일 날 공매도 금지를 갖다 해제해가지고 공매도 할 수 있게 열어놔 버리면은 이미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주가가 1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까지 때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뭐 민주당이 좀 올라가에 대한 시각이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주식이 심하게 빠질 수 있고 모처럼 들어온 동학개미들이 한번 혼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되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식이 2000포인트 선상에서 박스권을 유지했던 이유가 외국이나 기관들이 롱숏 전략을 치면서 박스피로 그래서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스 안에서만 놀게 하는데 있네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 매도, 뭐 공매도하고 매도하고 이러면서 주가를 갖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만 있게 만든 책임도 외국인의 기관들이 공매도를 활용해서 한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연기가 필요해가지고 네네.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하고 나서 그때 실질적으로 비대칭적인 측면을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 무차익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그런 좀 책임을 묻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야 된다는 견해들이 대체로 시장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매도 제도가 금지가 시작됐던 게 3월이에요. 3월 달 뭐 세 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하고 팬데믹 때문에 엄청 그렇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한테도 불안감을 많이 조성을 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1000포인트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2,500선을 넘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에 투자하려는 뭐 젊은 층, 뭐 30, 40대, 20대, 50대, 60대, 70대 다 주식이 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좀 떠올리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 일색이었는데 그동안 뭐 사모펀드 문제 터지고 뭐 부동산 규제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많이 쏟아부어요. 근데 문제는 빚을 많이 내더라고요. 네. 앞서 저희 화면에도 나갔지만 그 6개 증권사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올 들어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뭐 이런 식의 신용 공여 잔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4%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24, 5% 정도 늘어났는데 글쎄요. 뭐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건 뭐 개인의 선택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빚을 져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 또 리스크가 되고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교수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증권회사도 다녀봤고 이제 이런 피해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신용 투자를 해줄 때 비율은 이자율이 은행 그 증권회사가 8%로 빌려줍니다. 연 8%로. 8%. 연 8%.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싶으면 신용 투자는 하지 말고 자기의 현금 범위 내에서 꼭 해라. 이게 이제 이익을 볼 때는 2.5배를 이익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손실을 보게 되면 당연히 2.5배만큼 또 손실을 보게 되고. 근데 이익을 볼 걸 기대를 하고 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예. 근데 선물이런 8배를 투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의 8배를 투자할 수 있는 게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이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또 자기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때 자기가 한 60세까지 이 대출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한 3% 정도밖에 이자가 안 되고 예.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는데 권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초우량주를 장기 투자해라.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60세까지. 그냥 안전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자기가 정년에 은퇴할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간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삼성전자는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100배가 올랐습니다. 네. 97년도 IMF 때 3만 원까지 했었다가 지금 예. 300만 원이 되었고 그렇죠. 미국의 아마존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00배가 올랐고요. 애플은 70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폭은 부동산보다 빠르면서도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는 이유가 예. 전부 다 짧게 매매하거든요. 6개월,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회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주식을 굉장히 싸게 판다. 쉽게 팔고 또 쉽게 사고. 네. 결론은 뭔가 하면 60세까지 장기 투자를 하고 우량 주식으로 해라. 신용 투자를 하는 것은 보통 너무 정권에서 위험하다는 6개월밖에 안 빌려줘요.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빌려주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미수라든지 신용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안전하게. 본인의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고 자기가 마이너스 대출이나 뭐 기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은 금리가 3, 4%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신용융자는 8%고 2.5배다. 그래서 결론은 좀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지금 교과서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3개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신용대출을 또 연장하면 1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주식을 팔아서 갚는 건데 지금 상승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3월 이후에. 나는 벌 수 있을 것이다 동학 하는 개미 거죠. 운동이라고 일어나고 신용으로 들어가는 이유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증권회사에서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건데 주식 시장이
사실 3월 이후에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한 배 이상 올랐어요. 뭐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1,400에서 좋았기 2,400이 때문에. 됐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한 10배까지 오르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런 게 주위에서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위험하다라고도 보기도 있지만 예. 안전하게 삼성전자나 국민은행 주를 다지고 배당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0대 친구들이라든가 이게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물론 한탕주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정해진 룰을 가지고 버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공매도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교수님 지적은 8%나 되는 이제 금리나 이자 부담이 있는데 주가 상승률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들어가시는 이거를 분들은. 상승률로? 예, 예. 네, 그런 문제.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두 분의 의견은 이제 조언일 저는 건데 아니, 개인의 선택이 무조건 이 방식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네네네. 3월 이후에 이 요즘 시중 같은 잔고가 분위기에서. 늘어났던 이유들이 뭐냐면 시장은 강력하게 주식이 오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매도도 금지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다른 상대적으로. 외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좋고 네네.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주식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죠. 많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1,500대 들어갈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요즘 와서. 요즘 말이야. 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 1,500대 들어갈 후견 걸. 지명이 늘 발달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후견 지명이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신용대출 잔고가 어떠냐는 예탁금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예탁금이 전년 대비해서 9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 잔고는 50% 정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예탁금 증가하고 같은 궤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 신용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개인이 43조 정도 순매수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이 작동한 측면은 그리 크지 않고 네네. 또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의 70%가 개인이 지금 잡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요. 신용 규모는 뭐 15조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용 잔고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제가 볼수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10조 정도가 중소형주에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뭐 1457에서 반등할 때는 중소형주 무분별하게 다 100% 가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든 기관이나 외국인들 달러 문제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요건 첫 번째로 질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 그 테마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이 길게 봤을 때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좀 나지만 그렇죠. 한 번 걸리거든요. 그걸 이익 남은 거 갖다가 이렇게 챙겨놓고 뭐 그다음에 또 그 금액만 시드머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다가 한번 레버리지에서 걸려가지고 하락장에 맞으면은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 난 걸 챙겨놓고 또 시중을 쓰는 거는 뭐 그러면 괜찮을 수 네네.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신용대출의 규모를 늘려가면은 한 번 걸리면은 지금까지 벌은 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장기 보유한다는 거 관련해서는 뭐 교수님 견해와 관련해서는 그건 뭐 교과서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알면서도 안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네. 우량 회사들 말고는 신용을 좀 줄이고 있고요.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6월, 7월, 8월부터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7월달 신용대출 잔액이 한 120조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두 달 연속 한 3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이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또 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좀 뭔가 자중하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할 때 개인에게 권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만 좀 많이 해라. 외국인들이 30% 안전하게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시가총액으로 거죠? 30위 이내가 돼야 되겠고 각 업종이 1등 투자만 해라. 1등 종목.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LG화학도 있겠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교수님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우량한 건 종목 위주로. 우량한 예, 종목 예, 좋은데 예, 예. 안전하죠. 예,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한데 예, 예. 이게 우량 종목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많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시젠이라고 하는 게 10배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시젠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젠도 같은데 10배 정도 올랐고 LG화학도 2배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도 2배, 3배 올랐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각 업종의 1등 종목, 또 외국인들이 3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신문에 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예, 제 예. 주변에서는 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걸 도전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가는데 지금 공부를 논점이 해야죠. 조금 네. 바뀐 게 지금 말씀하셨던 신용대출이 바로 주식으로 들어간 거는 저는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맞죠. 이거는 신용대출이 늘었던 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궁핍증들 때문에 그렇죠. 다들 지금 대출을 받고 생계대출도 있거든요. 있을 거고. 생계대출이라든가 사업자금 대출이라든가 또 정부가 보증을 해서 코로나 대출도 지금 같이 포함돼 중소상공인들한테 있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네. 있고 그래서 물론 은성수 일부는 위원장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마 그게 주식 투자용인지 부동산 투자인지 좀 세부적으로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단 억제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신용대출을 만약에 억제하면 정말 코로나에 덮쳤던 가계 힘들었던 경제가 흔들흔들 더 거리겠죠. 흔들릴 수가 예, 있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은행에 어저께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로 이제 주식담보대출은 뭐 LTV, DTI로 제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주식담보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게 돈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으러 갔더니 가구인이 다 30년 동안 집을 안 사겠다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뭐 당연히 집 한 채에 더 살 필요도 없고 뭐 그 살 형편도 안 되지만 대학생인 아들까지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될 정도로 대단히 막혔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용대출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을 하는데 이 신용대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용도가 대단히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2달 산 한 3조씩 해가지고 120조로 급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쪽은 뭐 최근에 들어서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신용대출은 그냥 은행에다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자기 연봉의 2배 정도까지 대출이 됩니다. 금리도 뭐 낮은 경우는 1.5%부터 뭐 높은 경우는 4% 정도 해가지고 금리도 되게 리저너블한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가는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지금 막혀 있고 나머지 뭐 이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크레딧이 괜찮기 투자 때문에. 목적인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뭐 20, 30대들 개미 투자자들이 네네네. 20, 30대 직장인들이 부동산 안 되니까 신용대출 해가지고 주식으로 이렇게 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 대책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업체들이라 해서 공매도 할 때 매도 효과를 직접 체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이 12개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예외 조항도 손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였고요. 예. 그러면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아까 미국, 외국 사례를 드셨는데 외국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20년형 징역형을 받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의 10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지금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 중에서 가장 낮은 조항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무차익 공매도로 인해서 과태료 냈던 수준들을 보면 뭐 3천만 원, 2천만 원, 평균 한 1,700만 원 정도 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75억 정도의 과태료, 사상 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태료만 내면 돼요. 무차익 공매도를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이득금이 더 많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내고 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장을 하고 지금 법 개정은 또 했거든요.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5배 정도에다가 형사처벌 강화 조항들을 내는 조항들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예. 저는 이번에 공소표가 안 되고 의음이 안 되려면 이거 개정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그나마 개미들이 좀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책은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이참에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뭐 세 분이 공통적으로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고민을 하세요. 요즘에 워낙 저금리 시대고 예적금으로는 어떻게 뭐가 안 되는 시대니까 뭐 부동산에 할까 하는데 부동산 뭐 대출 아까 받기도 어렵고 또 주식 시장도 이제 많이 또 올라오고 안정화되는 분위기여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투자 중에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 사모펀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또 큰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라임을 지나서 이제 옵티머스 사태까지 오면서 뭐 한 5천억 원 정도의 피해자를 양산한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제보가 있었더라고요. 예, 2019년도에 이제 피해가 본격화돼서 발견이 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도 이와 관련한 제보가 금융당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금융당국이 이를 묵살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서 아, 당국이 제 역할을 한 게 맞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을 제대로 감독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한 사태 조기 방어에 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도 잘못했고 예탁원도 잘못했고 NH정권도 잘못했고 이 펀드를 판매한 정권 다 잘못한 거죠. 네네. 정확하게 이제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펀드를 팔아요. 자기들이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지식도 모르면서 저한테 펀드를 권유하고 뭐 원유 펀드를 사라, 무슨 펀드를 사라. 제가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상담을 받아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나. 그럼 원금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원금 손실이 거의 안 납니다. 이것은 유가가 어떻게 지금 현재 $80인데 뭐 $40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원유 펀드를 사라, 펀드 사라고 얘기하는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자본시장 그러면서 법상에는. 대부분이 이제 원금 보장 얘기를 비슷하게 하면서 절대 손실 안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투자를 하게끔 맞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전한 이제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이렇게 원금 보장 그렇죠.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손실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겁니다. 증권사랑 뭐 은행 가면 다 믿고 가잖아요. 예, 의심을 하진 않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겠죠. 옵티머스 펀드가 가장 잘못한 것은 공채 펀드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안 난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맞습니다. 투자한다 그랬었죠. 공공기관의 한국전파진흥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채권을 실제로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탁원도 그걸 믿었었고 그다음에 NH정권도 진짜 실제로 샀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메이도퍼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라인 펀드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 많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주식을 사라. 우리나라의 최우량 주식을 사는 것이 낫지 개인이 이런 펀드를 절대 사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는 예탁원이라든지 NH정권에서도 자기들이 철저하게 확인하지 안 한 것은 개인에게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탁원도 감독원과 NH정권 판매사들의 공동 책임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개인들에게 정확하게 투자 내역서를 확인해보고 이것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국 피눈물 흘리는 거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굉장히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이제 투자 금액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 뭐 자기 책임 안 지겠다고 서로 미루고 무슨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루고 그리고 금감원도 2017년에 제보가 있었으면 한 번쯤은 알아보고 확인을 하려는 더 시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강문화재가 보도자료 해명자를 돌렸거든요. 예. 2018년 12월입니다. 12월에 2000년 8월 22일 날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자금으로 우량채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뒤 불법적으로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누가 제보를 했냐? 쫓겨난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건강원 해명은 전 대표인 거죠. 예, 옵티머스에 대한 건강원의 해명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옵티머스는 공공채권에 투자한다 해놓고 다른 사모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변명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는 게 그럼 들어가 봤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감독원은 자기 민원 처리에 의해서 각하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건 경영권 다툼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제보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경영진들이 제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금으로 우량채권을 산다고 했고 예. 근데 안 사고 사모사채에 샀으면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왜 또 기각했는지도 좀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금융당국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는 이때 들어가서 봤다면 지금의 옵티머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옵티머스가 이렇게 검찰이 고발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아, 자본시장법상 이거는 서로가 조사를 못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이번 이 사태를 정확하게 허점을 알고 공공백식 태권으로 했고 그러니까 예탁원에는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좀 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탁원은 그걸 보지도 않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시만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 사모사채만 사줬다. 지금 이 핑계를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NH 같은 경우는 우리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 저는 매번 이야기하는 게 복덕방도 물건을 팔 때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물건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설정은 안 봤다 치더라도 가가지고 물건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봤어야 되는데 이게 왜 드러났느냐 하면 금감원이 라임 사건을 해서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NH가 판매사들이 가가지고 1차 실검하고 4월에
6월 달에 다시 이게 맞는지 하다 보니까 금감원이 또 조사 예정되고 있으니까 6월에 와서야 이제 자백을 한 거죠. 서로 위조했는데. 근데 오티머스가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명백하게 친 거였는데 재질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고객들한테는 3% 수익 준다 해놓고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해가지고 더 벌려고 한 거였죠. 사무사채나 큰 부동산 수익을 보려고. 펀드에 가면 더 큰 수익을 벌어가지고 20% 30% 수익 얻고 3%만 주면 되는 거죠. 감옥 가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기획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제도가 만약에 라인 사태가 없었으면 계속 돌려막기 할 수 있었던 거죠. 계속.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400조 정도 규모로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현재 4조 정도 터졌는데도 지금 뭐 헤리티지 라인, 뭐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젠투 등등 해가지고 뭐 많죠. 이태리 헬스 터지고 없이 있죠. 수도 없는 최근 젠투까지. 금융상품들이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고요. 누가 책임이냐면 전부 다 책임이에요. 근데 네. 전부 다 책임이면 또 문제 해결이 저는 안 된다 보이기 때문에 이 책임과 관련해서 명확히 갈아야 된다. 첫 번째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에 너무 정책적으로 과도하게 열어줬다. 실제로 뭐 5억까지 제한돼 있던 걸 1억까지 낮춰주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설립도 자본금 10억에다가 2명 모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실패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독의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감독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사모펀드가 지금 11,000개 있습니다. 그렇죠. 감독하면은 배당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홍콩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아르헨티나 가서 무역금융 크레딧 확인할 수도 없다 보니까 감독은 결국은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명백한 실패는 시장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한 운용사, NH증권, 판매사. 그다음에 이것을 만든 예를 들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금융 사기 사건이죠. 요거는 엔론 미국의 엔론 사태 같은 경우는 회장이 죽을 때까지 햇빛 못 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진정살이 아주 오래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판매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 사과가 속이 다 썩었어요. 썩은 사과를 갖다 놨어. 마트에서도 썩은 사과를 사면은 마트 가면 되돌려줍니다. 환불해주거나 당연하죠. 교환을 해주죠. 마트 뭐 백화점이나 마트의 크레딧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아 백화점 가면 이거 당연히 여기가 책임져야지. 믿을 만한 상품이니까. 어느 뭐 농장에서 가져왔는지는 관심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사가 책임 없다는 건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수수료를 갖다가 150에서 한 300bp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기들은 그거 간단하게 팔아놓고 1년 금리 이상을 갖다 다 챙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예탁은이나 하나은행 수탁사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1bp 받았습니다. 0.01%. 그게 단수 사무만 한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단수 사무인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책임의 중과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옵티머스, 두 번째는 NH 판매한 판매사들.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팔아야죠. 갖다가 팔 때 떼가지고 갖다 파는 건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징계하고 고객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판매사가 이건 책임이니까 선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네. 그러니까 NH 같은 경우는 이게 업무상 배임 때문에 지급을 결정을 하다가 미루고 사회사들이 있죠. 또 네. 반대를 해서 미루고 있고 그나마 한국투자증권은 70% 네. 선지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법률 검토를 했어요. 해보니까 투자급증 규정이라든가 형법상 배임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이 법률 검토가 되었는데 대부분 판례도 뭐냐면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거고 사실 돈을 주고 나서 끝이 아니라 돈을 주고 나서 끝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NH투자증권이나 판매사가 지급을 하고 그 지급을 하고 난 데서 수탁사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그다음에 예탁원이라든가 연대해서 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금융감원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한다든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은 다 라인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논란은 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긴 주고 싶은데 한국투자증권이 70%를 배상을 해놓으니까 50%를 배상해도 고객들한테 욕을 먹고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비용이 아닙니다. 저는 고객이 신뢰해보고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 돈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이게 광고 그리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으로 해서 NH 경영적 얻는 것도 더 판단에 많을 수 얻는 것들이 있다는 더 많다고 말씀이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사모펀드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태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또 어떤 뭐 보상이 이루어질지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또 토론회 아이템으로 올려보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근 위원장, 김득희 대표,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